감사합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한 3시간 정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성, 인성, 영성 중에서 무슨 품성이, 무슨 품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성이요?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깨닫게 해줍니다. 통찰력이라고 하죠. 통찰력을 키워줍니다. 식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또 영성이라고 하실 겁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어떤 신앙 때문에 영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간성이 좋아야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 학교 때, 학창 시절 때 공부 잘했던 아이는 잘 돼봐야 선생님인데, 학교 시절 때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인간성이 좋아서 친구가 많았던 아이는 후에 사업도 하게 되고 돈도 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니, 저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는데 사장님이 되어 있네, 기업체를 운영하네,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인성이 무엇입니까? 인성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 태어날 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이 부여한 그 천성, 그것을 갖다가 인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성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인성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주창을 하면서 15년 2학기 때서부터 인성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 천성으로서의 인성이 많이 상처가 난 것입니다. 상처가 난 까닭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의 사회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가 먼저 있고, 우리의 사회가 다중사회이기 때문에 여럿을 하나로 보고 한 사람을 하나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성에 많은 상처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래도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는 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인간에 대한 어떠한 이해보다는 새로운 가치관 때문에 인간 가치관은 떨어지게 되었다. 그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토를 삼아서 인성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인성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철학자들이나 또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그 자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정신 안에는 리비도가 실제한다. 이는 정신활동 과정과 구조에 부여되는 에너지로서 성적인 애착과 죽음에 대한 충동, 즉 통제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강박증, 증오심, 공격 성향, 노이로제적인 죄책감 등의 근원이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견해를 진술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은 성적인 애착, 그것을 갖다 리비도라고 합니다. 그 성적인 애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인간을 고상하고 고결한 차원에서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리비도에 휩싸여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또 이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칼 막스라고 아시죠? 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관념론 철학자들이 말해온 것처럼 정신이나 영혼 또는 의식이 아니다. 존재요, 물질이요, 신체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정신적인 또 영혼이 있는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단지 물질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뭐 인간 자체를 고깃덩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기 때문에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당 혁명이라고 혁명에 대한 선언문을 외칠 때 그 공산당 혁명 선언문이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해방이요 잃을 것은 족쇄에 쇠사슬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빵에 대해서 투쟁을 벌일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칼 막스도 여전히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아시죠? 이도 인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를 바 없다. 인간 각각 개체도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경쟁하는 동물일 뿐이다. 인간에게 자기 보존, 성애, 모성애 등의 욕구와 같이 유전되는 본능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물과 똑같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감에서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문을 하는 또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교과서에서 인간에 대한 평가가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그것뿐이 안 되는가요?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찬가를 부른, 인간은 너무너무 위대하다 찬가를 부른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와, 인간에 대한 이보다 높은 찬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영화와 존귀로 영광의 관을 씌웠다. 시편에 나와 있는 찬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참 창조주 또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찬가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 종교의 성경을 모토 삼아서 만들어낸 종교의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훌륭해. 인간의 가치는 다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칭송과 그의 위치와 그의 받아야 될 싹시 아주 귀하고 높은 것입니다.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세 사람의 과학자, 철학자들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너무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탈무드는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도대체 지었습니까? 묻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걸 여러 군데 가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답이 비슷합니다. 성경을 알고 계신 분들의 대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다. 이렇게들 대답하십니다.
뭐 크게 어긋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는 다른 대답을 원할 때면 탈무드를 찾아보시면 대답이 나옵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끝에 손을 뻗치셔서 흙 한 줌, 서쪽 끝 한 줌, 그다음에 남과 북의 끝 한 줌씩, 그래서 사방, 세계 사방, 세상 사방에서 흙을 모으셨고 그 흙을 빚으셨다.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어떠한 세계관이죠. 인간관, 인생관, 세계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흙을 모으신 다음에 빚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손을 하늘 위로 뻗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흙을 한 줌 갖고 내려오시더니 그 흙에 섞으셨다. 이렇게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와, 이건 대단한 이해이고 해석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어떤 오점이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죄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을 만드실 때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보좌의 흙을 가지고 와서 빚었기 때문에 인간은 용서받을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가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만큼 그렇게 좋게 나오는 어떤 글을, 또한 사상을, 어떤 주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정말이지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탄생한 아담, 그 아담에 있는 본성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인간 아담에게 있었던 그 최초의 인간에게 있었던 품격이 무엇일까? 그 본성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품성이 무엇일까? 첫 번째, 아주 기본적으로 말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본래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품격이 높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으는 아담의 모습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시니까 아담이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붙여줬습니다. 그것의 특성, 그것의 모습, 그것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따서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지어줬습니다. 인간 아담 안에는 아주 놀라운 높은 지성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지성과 지혜와 통찰력과 명철함, 그런 것들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 보면 아담이 무슨 품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살피다 보면 맨 마지막에 아주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아니라 타인, 제3자, 그리고 제3의 것들과 갖는 관계인데 아담은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자신이 아픔을 참아가면서 자신의 갈비뼈 하나를 내어줍니다. 하와를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품격이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품격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서 압제하는 그러한 정복이 아니고 그것들을 돌보고 그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관심자로서의 정복입니다.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의 정복하고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어쨌든 첫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품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격들을 우리가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 공부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내는 과정, 그것이 이제 인성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의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설문을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 지도자를 누구이신지 아시는지요? 예,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연설문 말고 이 루터 킹이 했던 인성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참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끈기 있게 생각하고 비평적으로 생각하기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성에 인성을 더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어떠한 좋은 구절들을 인용할 때면 이 구절이 늘 인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성에 인성을 더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성 공부를 해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불행했던 여인이지만 참으로 위대하게 살았던 여인이 한 분 계시죠? 보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가 한 인성교육에 대한 또 좋은 명언이 있습니다. 인성은 쉽게 그리고 조용하게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영혼은 강화되고 열망은 감동을 받고 성공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또 좋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인성은 그렇게 쉽게 조용하게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오고 고통이 있어서 흔들어 놓아야만이 그의 영혼이 강화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또 행해가는 일들 하나하나가 성공으로 이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분은 맥케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종교인입니다. 이분이 인성교육에 아주 전념을 다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참다운 교육이란 단순히 몇몇 과학, 역사, 문학, 예술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다운 교육은 품성의 개발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로 인성 공부가 중요한 것은 지성 공부를 완성시키는 것, 그리고 영성 공부와 또 이어지는 것, 이런 식으로 인성 공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틀이 된다, 기본 틀이 된다라고 증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청나라 4대 황제인 4대째 황제인 강희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짐은 사람을 볼 때 인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학식을 본다. 제 아무리 학식과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인품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 재능이 덕을 능가하는 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마지막 부분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재능이 덕을 능가하는 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덕을 강조하는 것 보니 인성에 대한 강조가 분명합니다. 한 분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탠포드 대학의 드웩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여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직에서 재능보다 인물에 가산점을 주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최고라는 생각에 성공 가도를 당연시하고 상황이 좋을 때 빛을 발한다. 대신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악화 일로를 걷는다. 그리고 최고 브레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모험을 회피한다. 실패를 부인하고 남 탓으로 돌린다. 그리하여 결국 혁신이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인간적인 소통을 중요시하는 조직이라는 틀 안에서는 능력보다는 인품과 성품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 요소는 바로 인간성, 인성이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그 강연 중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인성검사 시험이 지금 모든 기업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참으로 인성은 중요합니다. 직무 적성 능력 검사도 있지만 인성 검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성에 대한 시험도 있고, 인성이 어떤지에 대한 집단 면접도 있고, 또 개별 면접도 있고, 참으로 여러모로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한국의 대기업들에서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성 공부요. 이 인성 공부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아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던 맥케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은 인생의 교훈들을 배우는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탁월한 장소이다. 어디가요? 가정이. 무엇을 배운다? 진실, 명예, 미덕, 자기조절, 배움의 가치, 정직하게 일하기, 그리고 삶의 특권과 목적. 이런 것들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장소, 탁월한 장소는 가정이랍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가정을 대체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 어떤 성공도 가정에서 실패한 일을 보상해 줄 수 없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발루라고 하는 또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교육은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시작한다. 갓난아이가 전해 듣는 모든 말이, 쏘곤쏘곤 전해 듣는 모든 말이 아이의 품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이 쏘곤쏘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야기해주는 그 작은 목소리,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아이의 성장에, 품성 형성에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관찰을 통한 어떤 임상 실험을 통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머니 품에서부터 인성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인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그 인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본성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인성의 품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그 품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참 열심히 가르쳐요. 레위기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 세 가지 말 중에서 두 가지 말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서에 먼저 하나 더 붙어 있군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대해서 비리를 이야기한다. 나쁜 곳이다. 비리를 이렇게 발표하고 나쁜 곳이라 또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참 인간들이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해져 있는 자기의 동포,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직장,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있었던 직장에서 밀려나온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하고 만나는데 막 불평하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듣기 불편하시죠? 듣기 불편하실 뿐더러 그분은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사회에 정착을 하기도 전에
같은 동포로부터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 예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민 역사의 초기에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의 그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러울 뿐더러 그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 내 누가 그렇게 했다.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분입니다.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명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어진 책 아닙니까? 글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백성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가난한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도 가난한 자가 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을 받은 히브리인들의 인간적인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상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인성의 어떤 품격들이 요청이 되고 요구가 됩니다. 히브리인 아이들은 이런 교육들을 어려서부터 받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신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찰스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 물질의 접촉과도 같다. 만약 어떤 반응이 있다면 양쪽 모두 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그 만남에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으면 서로가 변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여기 또 유명한 소련의 러시아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비고츠스키, 발음이 좀 어렵군요. 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간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 본성이 깨어지게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원래 모습으로 되찾아가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 이야기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우리의 인격을 점진적으로 꼴지어주기 때문이다. 굿 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글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나와 밀접하게 지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점진적으로 모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제안을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안을 또 하나 드리고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까닭을 이제 좀 듣게 되셨죠?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인간의 품격,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디에다가 인간의 품격을 빗대어서 저 사람은 참 품격이 높은 사람이야, 뭐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전환기적인 어떤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의 변곡점이 됐던 그만한 지점에서 만났던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랬던 경험처럼 우리 아이들도 달라진 어머니, 달라진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인생의 변곡점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자녀와의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생애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